박근혜는 감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까 우리 일부에서 감옥을 예측했잖아요. 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감옥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는 절차와 감옥 생활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건이 돼야 됩니다. 입건이 되면 피의자로 수사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서 경찰 수사 담당관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불기소냐, 기소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서 바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체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1단계 수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가는데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직접 나서죠.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수사 대상자를 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의자 신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피의자 신문조사입니다. 네, 그걸 받고 있습니다. 신문조사를 받으면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을 합니다. 자기가 진술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 피의자 진술 과정이 박근혜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딱 당하지만 일반 피의자는 여러 번 합니다.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피의자 신문 받는 요령이 있습니다. 검사나 경찰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진실이 아니면 어딘가가 팩트가 누수가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오전에 한 말과 오후에 한 말이 왜 다르냐 하면서 스스로 불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반복해서 질문했을 때 자기가 꾸며서 가면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말을 말할 때까지 계속 학생운동 할 때는요. 하루 종일 똑같은 내용을 A4 용지 있잖아. 한 2장에다가 한 20번씩 써요. 그러면 틀릴 수 있잖아 이거. 그래서 이건 이제 수사받는 요령입니다. 여러분 피의자로서 수사받을 때 이 부분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범관계가 있을 때는 죄수의 딜레마. 동시에 부를 수 있고 따로 시간차로 부를 수 있는데 공범관계면 나랑 공범관계 저 친구가 뭐라고 부르지? 궁금하잖아요. 저 친구가 A로 불었을까 B로 불었을까 C로 불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상식적인 수사 기법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선의의 거짓말도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어요. 야 옆방에 있는 애가 다 이렇게 불었어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안 불었어도 그럼 얘가 이렇게 불었구나 써. 그 옆방에 가서는 얘가 이렇게 불었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실을 이건 이제 수사 기법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 구속 기소를 할 거냐 기소는 뭐냐면 소를 제기하는 거죠. 법원에 재판을 거는 거죠. 검찰에서 이 기소권이 100% 검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그래서 이거는 쪼개져야 된다. 경찰한테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 수사권 독립 뭐 이런 거 얘기가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검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소 독점주의가 있는 나라가 흔치가 않아요. 우리가 기소 독점주의를 갖고 있는 검찰의 최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 성공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기소 독점을 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공수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기존 검찰하고 공수처가 생기면은 왜 검찰 권력이 약해지는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원이 관련해 가지고 기소해야겠다라고 예외적인 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검찰이 뭐 기소를 안 하면 뭐 처벌받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수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검찰에 관련된 부분들, 검찰의 고위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치적으로 장난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공수처가 생겨야 된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어쨌든 검찰을 체크하고 뭐 좀 바라보고 이렇게 좀 케어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긴다면 당연히 검찰도 긴장되는 조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견제받는 권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소는 구속 수사의 경우는 최장 20일까지 할 수 있어요.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한다 그러면 20일 안에 법원에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한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그럼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해요. 영장을 받아가지고. 근데 증거를 그때 막 확보해야 돼.
근데 못해. 그래서 옛날에 민주화 운동 했던 시대는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고문하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왜? 구속을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일 동안 외부와의 차단이 된 상태에서 그때 고문도 당하고 구타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20일 안에 영장을 이제 치고 그다음에 구속 기소를 하죠. 그러면 이제 구치소로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깜빵 간다 이런 거예요. 자, 서울구치소로 가요. 지금 이제 김기춘, 조윤선, 최순실, 이재용 다 지금 감옥 가 있죠. 자, 서울구치소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검신을 합니다. 첫 번째가 검신.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문신이 있는지도 보고 병이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다 벗어야 돼요. 특히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 기득권들은 그런 데 가서 옷 다 벗으면 엄청난 수치심에 시달리겠으네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홀딱 벗고 검진을 당했습니다. 제 옆에 유명한 가수도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난 알지. 네.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저 때는 수의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수의는 입을 거예요. 네네. 외출할 때만 사복을 입을 건가 이거 하는데 수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안내를 합니다. 근데 서울구치소는 어디든 처음 가보는 구조잖아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게 철창수지 팍팍 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분간을 못해. 나는 근데 서울구치소를 2번이나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몇 동으로 가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몇 동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서울구치소는 상, 중, 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 1, 2, 3방이 독방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요한 이렇게 요인들이 가면 보통 독방을 먼저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혹시 사고 칠까봐 혼것방에 며칠간 놓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라고. 그리고 원하면 독방으로 보내주는데 지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걸로 가는 것은 대부분 다 독방에 이렇게 유치합니다. 검신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치소로 잡혀오면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몸을 위해할 수 있는 흉기를 숨겨 온다거나 아니면 약물을 숨겨 온다거나 무슨 학문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체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학문까지 다. 학문까지 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숨겨갈 수 있는 곳은 다 봅니다. 네. 뭐라도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한 거라든가 약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신체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걸 또 체크해야 되거든요. 왜 갑자기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영화 보면 왜 옷 다 벗기고 안 돼? 약 같은 거 푸락 뿌리잖아요. 실제로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치소로 가면, 1, 2, 3방 독방에 주로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구치소를 다시 했다고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갔을 때 88년도에 처음으로 서울구치소 이사 갔는데 의왕시로 1.04평입니다. 1.04평이고 그리고 식구통이라고 있습니다. 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 옆에 식구통이라고 밥 들어오는 글리밥을 줍니다. 그걸 받아서 본인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문 문 있죠. 그 뒤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혼것방 4방부터 이제 혼것방이죠. 15방인가 6방까지 있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아크릴로 투명 아크릴로 보이게 안에서 보이게 화장실 일 보는 걸. 근데 독방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으면 교도관들이 다니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따로 이렇게 화장실이 없어요. 그 한쪽으로 물 나오는 데 있고 수돗물 있고 그다음에 무릎 정도 되는 미닫이 문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앉아 있으면 눈도 마주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보면서 교도관하고 대화도 합니다. 눈도 요즘 잘 지내. 예,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치소로 가면 독방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가 그 화장실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정상회담 하다가도 화장실 때문에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밀폐된 공간이 없습니다. 사진도 못 찍고. 서울구치소는. 그런데 그거 좀 애먹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조사 받을 때도 네. 그 공용 화장실 써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서울 그 10층 가면요. 검찰청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되게 좁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민원인 휴게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소파 같은 게 되게 오래된 소파들 많이 있거든요. 까만색 소파인데 테이블도 그냥 뭐 식당 테이블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지금
전 대통령 조사한다고 해서 다 지금 가구까지 교체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밑에 1층 청사하고는 달리 한 칸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사용하기 되게 힘들 텐데요.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 그 조사하러 오는데 그 화장실을 공사해 줄 수는 없는 일이고 아마 거기서 아마 용변은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받고 있는 바로 아래층 9층에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구치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옥까지 안 갔어요. 구치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구치소도 감옥이지. 그러면 구치소는 결국은 재판 결과가 안 난 소위 말하는 미결수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재판 결과가 나면 이제 이감을 갑니다. 이감을 네. 교도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는 미결 그 구치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범들은 보통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정치범들끼리. 그건 뭐냐면 크루스로 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다. 그러면 제일 면회 가기 먼 데가 어디죠? 목포입니다. 호남이나 글로. 목포 출신이다. 그러면 원주 교도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박 대통령 대구인데 어떻게? 거기는 이제 약간 특수 경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감옥에 가면 그 1, 2, 3방이 있는 그 일반 사동에 두지는 않을 거고 예를 들면 병사가 있으면 또 병동 거기는 조금 더 넓어요. 1.04평보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옛날에 학생운동 제가 이제 옥중투쟁하면서 또 안에서 옥중투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동지들을 이탈시키려면 막 꼬십니다. 그래서 반성문 쓰고 나는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조용히 지내겠다. 그러면 그 친구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병사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는 이제 정치범들하고는 완전히 아웃, 배신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변절자. 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구치소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검취라는 게 있어요. 예. 검사 취조. 그래서 구치소 교수 용어에서는 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법정에 나간다. 그걸 출정. 호송버스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도 작은 미니 유치장이 있습니다. 검찰 유치장. 이걸 보고 비둘기방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좁아요, 이건. 저도 그 비둘기장에서 하루 종일 있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 보고 불러놓고 조사를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면회 금지를 시키려고. 그걸 보고 불러뽕이라고 그럽니다. 불러놓고 뽕!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러뽕이라고 그래요. 저 하루 불러뽕 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부르는 거야. 그때 검사가 누구냐. 전 법무부 차관. 무슨 동영상 사건. 김학의. 네, 936호. 제가 김학의 검사한테 하루 불러뽕을 당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제가 출정 거부 투쟁을 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때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했으니까 홍고방에 있었는데. 출정 거부를 하려면 이제 경비 교도대라고 그때는 있었어요. 교도소에. 그 경비 교도대가 잡으러 와요. 그럼 끌려나가야 돼. 그때 제가 출정 거부 투쟁을 진짜 확실하게 했죠. 모든 옷을 또 벗었습니다. 나 끌고 나가라. 그러면 여자 죄수들도 있고 여자 교도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못 끌고 나가죠. 입혀서 나와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쨌든 판결이 나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면 거기서도 독방을 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사고의 가능성도 있고요. 뭐 홍거방을 쓰게 되면은 일단 요주의 인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뭐 위해를 다른 사람한테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본인은 외로울 테지만 또 혼자 계신 걸 또 좋아하니까요. 근데 박 전 대통령 여자니까 여자 교도소로 가겠네요. 그렇죠. 청주? 형이 확정된다면 청주 교수로 갈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주로 이제 여자 전문 뭐 네, 그렇습니다. 전용 여자 전용 교도소이기 때문에 생활하기도 거기 맞춰서 돼 있고요. 교도관들도 여자들이 훨씬 많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1심, 2심 이렇게 3심 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서울구치소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반 수들 같은 경우는 30분 운동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방에 24시간 중에서 30분만 나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는 부채살 모양처럼 돼 있는 원형에 그리고 칸칸이 쳐져 있는 거기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 시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요하게 시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시찰 같은 경우는 좀 마당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운동장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1:1 개호를 합니다. 그건 경호라고 하지 않고 개호. 그래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특혜를 누리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형이 확정되면 이감을 이렇게 갑니다. 이 감옥이라는 곳을 내가 얘기를 하니까 노승일 부장이 굉장히 그윽하게 동경의 눈빛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듯이. 아니, 저는 궁금한 게요. 최순실은 일반인이잖아요. 민간인. 그냥 네. 정말 일반인인데
왜 그 사람은 왜 독방에서 TV까지 다 제공이 되는 근데 방에서 그 있지? 구치소에 가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뭐 위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계신 분들이 밖의 세상을 다 듣지는 못하지만, 감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온다는 것 정도는. 근데 최순실이 자기 방에 딱 배정되는 순간, 그 방에 장이 있습니다. 가만히 둘까요? 어쨌든 그 사람의 괜히 미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잘 대해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입이 굉장히 거칩니다. 행동도 그렇죠. 거칠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한 12~13명씩 이제 홍고방에 있는데 첫 번째 가잖아요. 나이하고 불문이야. 무조건 그 교도소 용어로는 뺑기통이라고 그래요. 화장실 그 바로 앞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나갈 때마다 승진할 때마다 화장실에서 좀 먼 거리로 자꾸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군대 간물대처럼. 그렇지. 아니 최순실도 입이 거칠기는 국가대표급인데. 근데 못 당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순실 씨가 제일 지금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 목욕일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그 무슨 라카룸처럼 샤워 시설만 있어요. 쭉 돼 있고 공동 목욕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운동하고. 근데 본인은 거기 가면 못 가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자기 독방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생수통을 한 번 했다. 근데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겨울에.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네, 이상 감옥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쿠마리. 쿠마리. 네팔에 가면 카트만두에 가면 쿠마리 사원이 있습니다. 쿠마리란 뜻은 네팔어로 살아있는 여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네팔의 전통인데 실제로 가면 10세 이하의 여자아이를 뽑습니다. 축제에서. 그래서 뽑는 기준이 한 35가지가 돼요. 뭐 목이 어때야 되고 등은 어때야 되고 그래서 뽑습니다. 그래서 쿠마리로 뽑히면 여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쿠마리 사원에 가면 우리 이제 경복궁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3층에 하루에 3번씩 한 1, 2분가량 문을 열고 얼굴을 비춥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표정을 봤을 때 내가 오늘 복 받았다. 올해 운수가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죠, 아이. 아이가 그러니까 7, 8살 때 이제 그 쿠마리 여신으로 뽑히면 완전히 추앙을 받습니다. 네팔 국민들의 여신으로서. 그리고 초경을 하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한 7살에 뽑혔다. 그러면 13살. 이때 한 7, 8년 이렇게 여신으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옷도 입고 뭐 이렇게 얼굴도 장식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올림머리 하고 막 이래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관광객들도 가고 저도 이제 카트만두 갔을 때 거기를 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 여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눈이 마주쳤어.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복 받았다고. 근데 이 쿠마리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쿠마리를 받던 뭐 시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밥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공부는 따로 개인 학습으로 하긴 한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 때 되면 우리 둘이 치면 가마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게 타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막 발 한번 만져보고 나 행운이다 막 이러고. 근데 그 쿠마리 여신은 그 아이 자체는 굉장히 이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인권 침해다. 이런 논란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꼭두각시예요. 그 당장은 뭐 추앙받고 해서 좋을지 몰라도 그러면 쿠마리 여신에서 이제 해제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또 뭐가 되냐고. 그게 대체적으로 불행하게 산대요. 그 쿠마리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00년 정도 됐어요. 이렇게 실제로 지금 같은 제도로 네팔에서. 그런데 실제로 이 쿠마리 보면 이제 이쁘장하고 얼굴도 동그랗고 이런 여자 아이인데 여신을 떠받들면서 그러니까 나 좋자고 사실은 그 아이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쿠마리 얘기하면서 결국은 박근혜랑 연결지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연세대에서 해직된 황상민 교수가 실제로 박근혜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불행한 거 아니냐. 최순실이 다 시켜서 한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그렇게 황상민 교수는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박근혜 본인은 자기가 꼭두각시였다는 걸 몰랐겠죠? 그럴 수 있죠. 그걸 알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쿠마리랑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화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쿠마리를 보면서 어떤 본인들의 각자 해석에 따라서 뭐 이렇게 행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지지만 정작 그 쿠마리의 운명은 굉장히 불행한 거다. 그러면 노성일 부장님 지금 뭐 쿠마리 얘기도 하고 꼭두각시 얘기도 했지만 그 두 번째 뭐 들어가고 이랬을 때 뭔가 최순실과 또 뭐 박근혜 사이 뭔가 있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정말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처럼 최순실이 권력이 거대했다라고 느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일 줄 몰랐나요? 그 부분은 요 근래인지 알았죠. 그때는 지나오면서 영태하고 얘기하면서. 그건 그때는 그냥 최순실이 워낙 그 박근혜랑 친하니까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했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했죠. 아까 점심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고영태가 실제로 최순실 운전수 역할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운전. 그럼 차 안에서 이제 박근혜하고 이제 통화하는 걸 다 들었다는 거지. 고영태 그렇죠. 씨가. 근데 거의 갑을 관계가 뒤바뀐 걸로. 네.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태가 들었는데 그래서 영태는 이거는 뭐 정청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불 관계가 바뀐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명령하듯이. 그러니까 체득이 딱 여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신은 항상 의리야. 갑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 뒤바뀌었다고 생각한 거야? 병정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순실이 잘한 건 연설문 고치는 거 이게 이제 취미였다 이렇게 고영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연설문 자체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어떻게 연설하느냐에 따라서 산업이 바뀔 수가 있고 그다음 증권시장에서 어떤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고 어떤 종목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산업이 변화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다 연설문으로 고쳤다는 거는 본인이 국정을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죠.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패턴 이런 겁니다. 연설문은 정책이 됩니다. 정책은 예산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예산이 따라오는데 뭐가요? 꼬이는 거야. 이권이.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왜 연설문을 고쳤을까? 최순실이. 저는 바로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익 추구. 흐름을. 네. 아니 그럼 두 번째 들어갔을 때 네. 이런 흐름을 딱 보고 네. 야 나도 그 최순실 라인 한번 잡아가지고 네. 돈도 좀 벌어보자. 네. 이런 생각도 사람이랑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가졌어요. 이야. 네. 이번 그러기에는 일- 너무 정의로워. 근데 이번 일 터지고 나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좀 기분 나쁜 질문이지만, 혹시 최순실하고 딜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전혀 없었다. 이거 딱 서류 갖고 와가지고 네. 나 폭로한다?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전혀 없었다. 아니, 내가 왜 최순실하고 미쳤다고 딜을 하냐. 차라리 정말 내가 돈이 필요했으면 삼성하고 했어야지. 그렇죠. 그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찔림을 줬을 텐데. 아 그렇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제가 요즘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연설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과 박근혜 연설문이 차이 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설문에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행동, 실천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연설문은 명사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동사가 별로 없답니다. 자, 근데 박근혜나 최순실은 사실은 어휘력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시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 뭐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데 연설문은 약간 정반대 경향입니다. 명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많은 연설문은 확정적, 지시, 명령 쪽 이런 게 연설문이랍니다. 근데 이제 동사가 많다는 것은 설득 쪽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연설문에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교수님이 이제 이 분석을 해가지고 쭉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토론과 연설은 다르거든요. 연설은 감성이 들어가야 되고 토론은 팩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박근혜의 토론과 연설은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자기 막 감정을 막 드러내고 책상을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설은 자기 의견 주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감성에 호소하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토론과 연설을. 때만 사복을 입을 건가 이거 하는데 수위를 입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안내를 합니다. 근데 서울구치소는 어디든 처음 가보는 구조잖아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게 철창 소리 팍팍 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분간을 못해. 나는 근데 서울구치소를 2번이나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몇 동으로 가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몇 동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서울구치소는 상, 중, 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 2, 3방이 독방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요한 이렇게 요인들이 가면 보통 독방을 먼저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혹시 사고 칠까봐 혼겁방에 며칠간 놓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라고. 그리고 원하면 독방으로 보내주는데 지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걸로 가는 것은 대부분 다 독방에 네, 이렇게 유치를 합니다. 검신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구치소로 잡혀오면 이게 사람들이 심리가 되게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몸을 위해할 수 있는 흉기를 숨겨온다거나 아니면 약물을 숨겨온다거나 무슨 학문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체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항문까지 다. 학문까지 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숨겨갈 수 있는 곳은 다 봅니다. 네. 뭐라도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한 거라든가 약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신체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걸 또 체크해야 되거든요. 왜 갑자기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영화 보면 왜 옷 다 벗기고 하는데 뭐 약 같은 거 푸락 뿌리잖아요. 실제로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그래서 이거는, 쪼개져야 된다. 경찰한테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 수사권 독립, 뭐 이런 거 얘기가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검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소 독점주의가 있는 나라가 흔치가 않아요. 우리가 기소 독점주의를 갖고 있는 검찰의 최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 성공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기소 독점을 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공수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기존 검찰하고 공수처가 생기면은 왜 검찰 권력이 약해지는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원이 관련해 가지고 기소해야겠다라고 예외적인 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검찰이 뭐 기소를 안 하면 뭐 처벌받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수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검찰에 관련된 부분들, 검찰의 고위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치적으로 장난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공수처가 생겨야 된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어쨌든 검찰을 체크하고 뭐 좀 바라보고 이렇게 좀 케어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긴다면 당연히 검찰도 긴장되는 조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견제받는 권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기소는 구속 수사의 경우는 최장 20일까지 할 수 있어요.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한다 그러면 20일 안에 법원에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한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그럼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해요. 영장을 받아가지고. 근데 증거를 그때 막 확보해야 돼. 근데 못해. 그래서 옛날에 민주화 운동 했던 시대는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고문하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왜? 구속을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일 동안 외부와의 차단이 된 상태에서 그때 고문도 당하고 구타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20일 안에 영장을 이제 치고 그다음에 구속 기소를 하죠. 그러면 이제 구치소로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깜빵 간다 이런 거예요. 자, 서울구치소로 가요. 지금 이제 김기춘, 뭐 조윤선, 최순실, 이재용 다 지금 감옥 가 있죠. 자, 서울구치소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검신을 합니다. 첫 번째가 검신.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돼요. 그래서 문신이 있는지도 보고 병이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다 벗어야 돼요. 특히 소위 말하는 사회 뭐 지도층 인사, 기득권들은 그런 데 가서 옷 다 벗으면 엄청난 수치심에 시달리겠으네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홀딱 벗고 검신을 당했습니다. 제 옆에 유명한 가수도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난 알지. 네.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저 때는 수의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수의는 입을 거예요. 네네. 외출할 때 박근혜는 감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까 우리 일부에서 감옥을 예측했잖아요. 가기도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감옥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는 절차와 감옥 생활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건이 돼야 됩니다. 입건이 되면 피의자로 수사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서 경찰 수사 담당관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불기소냐, 기소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의견을 냅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서 바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체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1단계 수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가는데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직접 나서죠.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수사 대상자를 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의자 신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피의자 신문조사입니다. 네, 그걸 받고 있습니다. 신문조사를 받으면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을 합니다. 자기가 진술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 피의자 진술 과정이 박근혜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딱 당하지만 일반 피의자는 여러 번 합니다.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피의자 신문 받는 요령이 있습니다. 검사나 경찰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진실이 아니면 어딘가 팩트가 누수가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오전에 한 말과 오후에 한 말이 왜 다르냐 하면서 스스로 불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반복해서 질문했을 때 자기가 꾸며서 가면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말을 말할 때까지 계속 학생운동 할 때는요. 하루 종일 똑같은 내용을 A4 용지 있잖아. 한 2장에다가 한 20번씩 써요. 그러면 틀릴 수 있잖아 이거. 그래서 이건 이제 수사받는 요령입니다. 여러분 피의자로서 수사받을 때 이 부분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범관계가 있을 때는 죄수의 딜레마. 동시에 부를 수 있고 따로 시간차로 부를 수 있는데 공범관계면 나랑 공범관계 저 친구가 뭐라고 부르지? 궁금하잖아요. 저 친구가 A로 불었을까? B로 불었을까? C로 불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상식적인 수사 기법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선의의 거짓말도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어요. 야, 옆방에 있는 애가 다 이렇게 불었어.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안 불었어도. 그럼 얘가 이렇게 불었구나 써. 그 옆방에 가서는 얘가 이렇게 불었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실을. 이건 이제 수사 기법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 구속 기소를 할 거냐. 기소는 뭐냐면 소를 제기하는 거죠. 법원에 재판을 거는 거죠. 검찰에서 이 기소권이 100%